오늘 미국장 안 열리니까 여러분들 좀 졸리시죠? 약간 나른할 수 있어요. 나른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반기 시장도 어떻게 갈지, 또 지금 상황 어떤지 잘 준비해야 되니까 뭐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화장실 가셔서 이게 세수 한번 하고 오시면은 또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자, 2부입니다. 한국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와 함께 이 매크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안 그래도 지난 시간에 저는 그 교수님으로부터 되게 인상 깊게 아직도 잊히지 않는 이야기가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고 이거 말고 그러니까 통화의 속도, 그러니까 네네. 통화의 회전율이 네네. 높아지게 되면 네. 결국 시장은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었잖아요. 네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네.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시작을 해보죠.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는 있어요. 네. 원래는 이제 2분기, 3분기가 안 좋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3분기, 4분기가 안 좋을 거야라고 네. 조금 이제 딜레이를 시켰죠. 뭘 고용 관련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뭐 말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연준의 그 SEP 자료를 보면은 네. 지금 23년 1%, GDP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괜찮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괴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조금 이제 그 설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금융시장은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던데 시장 나쁘지 않아요. 주식시장 괜찮고 네. 채권시장도 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경제는 나쁘게 보고 금융시장은 좋게 본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네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만한 근거는 이제 유동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기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유동성이 절대량이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통화량이 늘어나서 이제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유동성이 높아지게 되면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자료를 준비를 해본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FRB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타이트닝을 하고 있어요. 네. 자산 규모도 줄이고 있고 리버스 레포를 이용해서도 줄이고 있고, 그런데 반대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시장 쪽에서 이제 다른 액션들을 취한다라는 거죠.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화폐 유통 속도와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IIP, 그러니까 뭐였었죠?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그 국가들 간의 자본 거래가 네네.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직접 투자, 간접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네. 이 자료를 보면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자본들이 상당히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MMF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네네. 이슈, 요 세 가지로 인해 가지고 시장 쪽에서의 유동성이 확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안정화된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주식시장도 뭐 굳이 나쁜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네.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FRB는 뭐 할까요? 두는 거 아니에요? 금리 올리겠죠. 뭐. 아. 인플레이션 잡아야죠. 아니 근데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잖아요. 잡히고 있지만 2% 생각해 보면은 조금 높긴 하죠. 아직도 뭐 네. 갈 길이 좀 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그게 왜 6월에 FOMC에서 25bp 두 번 같은 네네. 이상한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끌고 나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할 얘기 다 했네요.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냥 가면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자, 첫 번째 화면부터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진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유동성이 유지된다면 이 바로 제목이던데요. 첫 번째 네네. 화면부터. 일단 유동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린 그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관점인데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장 상황을 좀 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은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어려워서 잘 모르긴 하지만 네네. 어, 투자 등급이 있고 네. 투기 등급이 있죠. 네. 투기 등급 채권이 있을 때 얘와 국고채의 금리를 빼면은 그 스프레드가 나오고 네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투기 등급에 있는 채권들이 얼마나 더 많이 돈을 지불해야 되는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경기 위기가 왔을 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간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기업들은 아무래도 망할 확률이 높은 기업들이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얘네들의 금리가 엄청 올라가요. EDF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할 테니까 더 많은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2000년 초반에 금리가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경기 침체기로 오면서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2008년에는 뭐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하늘을 뚫었네요. 네네. 정확하게 한 20% 가까이 올라가는데 네.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당시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물론 단기간이긴 하지만 세 부분을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기라고 봤을 때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서 아래에 나타나 있는 게 기준금리인데 만약에 경기 침체기가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러면은 얘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직 올라간 것처럼 보이진 않네요. 근데 왜 안 올라갔냐가 아, 이제 네네. 첫 번째 질문이 그쵸.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그림이니까 미국 주가 지수를 그냥 그려본 거예요. 제일 위에 나스닥이 있고 그 다음에 S&P 500가 있고 그 다음에 다우존스가 있죠. 뭐 물론 뭐 빅7만이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주식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네. 나스닥으로 따지면은 나쁘다라고 얘기하면은 혼날 수준인 거고 그쵸. 다우존스를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뭐 크게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뭐 100 이상이니까 네네.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3분기, 4분기 마이너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네. 주식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과연 저스티파이 할 수 있냐는 거죠. 합당 그 뭐랄까 지금 갑자기 설명이 제가- 가능하냐. 설명이 네네. 가능하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상하다라는 거죠. 네네. 거기에다가 유동성은 확실히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들을 해요. 첫 번째 대표적으로 이야기라는 게 이거 지난번에 자료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네. 연준은 자산을 축소하고 있다.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8.3조 달러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지역은행 문제 터지기 직전. 터지기 직전까지 그대로 다 갔다라는 거죠. 아, 그러네요. 3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거의 2달 기간 동안에 그거를 다 넣었다가 그대로 뺐다는 얘기가 되는 다 거죠. 줄였네요. 네네. 오, 요거는 조금 생각해볼 굉장히 빠른 속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다음 연준의 리버스 레포예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연준이 자금을 흡수하는 방식이죠. 네네. 리버스 레포를 통해 가지고 시장 그러니까 연준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빌려주고 그 돈을 가지고 오는 형태로 작업을 하게 되죠. 이게 리버스 레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이거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시중에 있는 자금을 흡수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네. 이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냐면 2조 달러 정도가 돼요, 지금. 아웃스탠딩 기준으로. 네. 아웃스탠딩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잔액 기준으로 네네네.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되고 그다음 특징이 뭐냐 하면은 네.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부분들이 네. MMF 시장에서 들어온 규모를 의미합니다. 바그래프로 되어 있는 게 MMF 시장에서 리버스 레포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거 거예요.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네. 영래포 시장에서 네네. MMF의 자금이 영래포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그렇죠.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예,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두 개의 카운터 파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준이죠. 두 번째는 MMF예요. 네. 그러면은 연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채나 이런 것들을 이쪽으로 넘겨주죠. 네. 그리고 MMF는 그 대가로
돈을 돈을 넣겠죠. 넣어줘요. 네. 그리고 연준은 그에 합당하는 이자를 지불하는 거죠. 네네. 이 이자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MMF에 돈 넣어 놓으신 분들이 거의 5% 이자 받고 계시는 거니까요. 거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리버스 레포 시장에서 거의 대부분을 지금 MMF에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파란색인 거예요? 예. 여기 바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 게 MMF에서 리버스 레포 시장에 자금을 공급한 규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MMF에서 연준이 돈을 엄청 끌어들이고 있다. 그렇다라는 엄청 이야기죠. 흡수하고 있다는 네네네. 거예요. 유동성 확 줄이고 있다. 네네. 요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자, 어쨌든간 이런 요인은 그 유동성을 축소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자료예요. 통화 공급을 봤을 때 2022년 말부터 마이너스고 네. 자료가 업데이트돼도 마이너스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유동성 증가 요인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네. 이야기를 했을 때 지난번에 간단하게 화폐 유통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네네. 여기에는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됐으니까 그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여전히 약간 갭이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그 다음에 이거죠. 미국으로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IIP라고 해가지고 이게 국가 간의 자본 거래를 이제 추적하는 자료인데 네네.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냐면은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분을 매입한다라던가 이런 식의 투자가 있겠죠. 네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기업이 미국에 있는 기업을 산다라던가 이럴 때 자금을 보내주게 되니까 네네. 그런 거를 이제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라고 하고요. 혹시 그럼 여기에 그런 것도 포함돼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공장 짓는다. 그런 이런 부분도 것도 포함이 될 다 수 포함되는 있죠. 거예요? 공장 네네. 짓기 위해서 돈을 미국으로 보내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왜냐하면 어허. 법인 간의 자금 이동이 될 수가 네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는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흘러가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애플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노란색 선이고요. 네. 어. 그리고 아더 인베스트먼트는 이거의 파생 상품을 제외하고 금융기관 간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뭐가 있냐면은 리쇼어링 이슈 관련해가지고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도 즉 미국 쪽으로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고 네.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는 훨씬 더 큰 규모로 들어가고 있고 어. 그 다음에 금융기관도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미국으로 자금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리해 보면 네. 연준은 돈 빨아들이는데 자꾸 해외에서 돈을 밀어넣고 있는 거네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 네네.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달러가 조금 높았죠. 계속해서 네네. 예, 뭐 90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00대에 올라갔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전쟁 나타나면서 뭐 요즘은 조금 안정화돼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도 계속 강한 형태죠. 네네. 특히나 N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많이 그런 나아요.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겠죠. 그리고 연준은 금리를 인상했어요. 네.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대내외 금리차 관련된 이슈. 네네. 아무래도 미국 연준이 제일 빨리 움직였고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으니까 달러 당연히 기업은- 그쪽이 그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자본이 유입됐다. 저는 이거 보고 인공지능인가? 이 생각했는데요. 네.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왜냐면 있겠죠. 인공지능과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다만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어떤 다른 요인들, 이게 거꾸로 흘러간 요인들이 있는가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네네.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사실 IIP 같은 경우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단기간에 막 크게 움직이고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네네. 그 다음이 MMF죠. 이 자료가 지금 미국 MMF 시장의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는 자료인데 뭐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0년 이후에 얘가 얼마나 증가했느냐라는 네네. 거예요. 이게 2조 달러 증가했다라는 얘기죠. MMF가 2조 달러가 증가한 게 어떤 의미인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알기 쉽게. 그러니까 네. MMF에 2조 달러만큼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네.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은 금융기관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네네. 거죠. 그렇죠.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개인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MMF에다 돈을 넣어놓은 게 2조 달러가 늘어났다. 네. 아, 아까 2조 달러 얘기를 어디서 했었죠? RRP에서 했었죠. RRP 기조가 네, 리버스 레포에서 네. 이야기를 할 때 네. 이게 거의 대부분이 음. MMF 쪽에서 왔고 그 규모는
2조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했었죠.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네. MMF에 자금이 크게 유입돼요. 두 번의 큰 그 변동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네. 이때예요. 20년대죠. 화면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네. 네. 예. 네. 이때가 이제 20년 코로나 초기죠. 자금이 리퀴디티가 유동성이 미친 듯이 시장에 유입이 됩니다. 네네. 여러 가지 근거가 있고 뭐 그게 어떻게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래서 결과가 뭐였느냐 그럼 그 많은 자금들이 MMF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예요. 네네. 잠깐만요. 아까 저희가 앞에서 네. 그 역 RP의 2조 달러의 돈이 흡수됐다. 이거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유동성이 흡수됐다는 네. 걸로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방금 2020년에 MMF로 들어간 자금이 크게 늘어났다는 거는 시장의 유동성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시장의 유동성이 풀렸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사람들은 락다운에 걸렸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뿌렸죠. 네. 그리고 연준은 금융기관에게 돈이 필요하니 그러면은 이야기를 하렴이라고 네. 얘기를 여러 가지 퍼실리티를 만들어서 자금을 무제한으로 공급해 줬었죠. 네네. 그래가지고 자산 규모가 미친 듯이 올라갔었죠. 네네.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니? 보니까 MMF로 흘러갔더라라는 네.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23년 들어서 3월, 4월, 5월이죠. 네. 이때 갑자기 또 한 번 늘어나죠. 네. 3월, 4월, 5월 뭐가 생각나죠? 딱 그 SVB SVB 죠. 사태. 네, 그때예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아까 QT라는 관점에서 네. 봤을 때는 이게 다 흡수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을 통해 가지고 20년 이후에 대략적으로 2조 달러만큼의 규모가 증가했고 네. 이 규모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대충 그 이전에 4조 달러에서 2조 달러 정도가 된 거니까 네. 50%가 증가한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연준 입장에서는 흡수해야 될 요인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버스 레포를 사용했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 MMF로 자금이 들어간 거는 사실 시장의 유동성이 풀린 효과고 대신 그러면 MMF를 통해서 연준이 돈을 흡수해 왔는데 그런 거 맞아요? MMF를 통해서 MMF에서 MMF 자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흡수하기 위해서 리버스 레포를 사용했다라는 그래서 게 되는 거죠. 흡수를 해 왔는데 네. 그걸 고려하더라도 그걸 MMF 자금이 엄청 늘었다는 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백보양보해서 네. 자, 이쪽에서 2조 달러가 늘었고 저쪽에서 2조 달러를 흡수했어요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그냥 균형 오케이 맞죠? 아니야? 네, 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MMF 같은 경우에 이 자금을 가지고 보통 뭘 하죠? 채권을 사지요. 네네. 그렇죠. 채권을 삽니다. 네. 채권을 사가지고 뭘 하냐면은 돈이 필요해. 네. 저쪽에서 5%짜리 리버스 레포를 준대.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권을 팔까요? 아닙니다. 레포 시장으로 가죠. 그래서 레포 시장에서 자금을 받아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네. 저쪽에다가 넘겨주고 거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해주세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MMF 시장에 자금이 많아요. 네네. 그 자금이 많으면은 이 사람들은 뭘 할까요? 채권을 사겠죠, 일단. 그쵸. 네, 그거를 그냥 돈을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거를 이제 줘야 가지고 되니까. 직접 바로 그냥 리버스 레포에 갈 필요도 없어요. 네. 일단 채권을 산단 말이죠. 네. 그리고 저쪽에서 리버스 레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돈이 없죠? 네. 그럼 어떻게 하냐? 레포 시장에 가서 제가 갖고 있는 채권을, 제가 산 네네. 채권을 가지고 저쪽에다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가져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연준에다가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최소한 만약에 이쪽 레포 시장에서 네. 제가 5% 이하의, 즉 리버스 레포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네네. 그러면은 그대로 차익 거래가 그대로 차익 생성되는 거죠. 네네. 차익 거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그래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실제로 그런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유동성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일단 그거는 잠시 제껴둡시다. 네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채권 시장에서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네. 왜? 처음에 MMF 자금이 증가했고 그거만큼 채권을 샀으니까. 그렇죠. 네. 채권 시장의 수요가 충분한데 금리가 올라갈 리가 없겠죠. 그렇죠. 가격은 채권 높은 가격이 수준을 유지할 올라가는 거고 금리는 낮겠죠.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하이힐드의 스프레드가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금의 수요가 풍부하니까.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움직임인 것 같다가 제 생각인 겁니다. 그러면 유동성을 다 흡수를 했는데도 시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유동성이 그냥 뭐 많이 사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연준에서 유동성 다 흡수했는데 그 돈 다 어디서 나는 자,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처음에 돈이 MMF로 왔죠. 네. 그걸 가지고 채권을 사죠. 네. 많이 샀어요, 이미.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죠. 네네. 많이 샀는데 저쪽에서 리버스 레포로 돈을 주겠대요. 네네. 많이 주겠대요, 이자를. 이자 주겠대요. 그러면은 그 채권을 가지고 저쪽에 가서 네. 레포 거래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빌려오는 거죠. 좀 빌려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연준에다가 주는 돈이 거예요. 생겼네요. 네. 거기서 돈이 그리고 생겼네요. 채권은 이미 많이 샀죠.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강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채권은 이미 많이 사놨고 그거 담보로 돈 빌려왔으니까 돈이 생겼네요. 그렇죠. 아. 이런 식의 뭐 좀 이상한 유동성 창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축소하면 그 15년부터 17년 네네. 그때 기억나십니까? 타이트닝 할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랬죠. 그리고 네. 실제적으로 이게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 약 4.5조 달러에서 3.8조 달러까지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네. 그리고선 더 이상 못 하겠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너무 신용경색 이슈가 발생을 해가지고 네네. 근데 지금은 그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자금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숫자만으로 보면 네. 사실 유동성은 많이 축소된 것처럼 보여요. 통화량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 다음에 왜 MMF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미국에서 M2 아까 통화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M2에는 MMF가 들어갑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에는 리테일만 들어가요. 리테인이 뭐예요? 리테일. 아 리테일. 소매 시장에서 네네네. 네. 소매 시장 MMF만 들어간다는 근데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겠네요. 그게 대략적으로 전체 MMF 시장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도 크긴 크네요. 뭐 작지는 네, 않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규모를 비교를 해본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상당히 과소평가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뭐냐? 통화량에서 나오고 있는 숫자들이 실제로 MMF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실제 시장의 유동성은 더 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이전에 섀도우 뱅킹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네네. 기억나십니까? 2008년 때 네네. 섀도우 뱅킹 때문에 은행의 뭐 레버리지가 어쩌고 저쩌고 네네. 이런 이야기들 했었죠. 네. 지금 현재 MMF가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죄송합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리버스 레포를 계속해서 저렇게 높은 수준으로 네네. 2조 달러를 흡수를 했어요. 네. 이자를 줘야 돼요. 이거 1,000억 불입니다. 5%면은. 네네. 작은 돈이 아니에요. 네.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왜 이렇게 리버스 레포를 계속해서 키우는 거지? 네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리버스 레포, 그러니까 역 레포를 규모를 줄일 수 있어요? 아닙니다.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그 레포 규모를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금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그럼 MMF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것인가? 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은행의 자금이 흘러 들어가려면요? 은행이 그만큼 높은 이자율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못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미국의 유동성 상황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은행에서 갖고 있는 자금의 규모는 통화량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네. 이것이
기업에게 흘러 들어가는 메인 루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좀 곤란함을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미국에서 네. 크레딧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은행에서 론을 가지고 오는 게 대부분인데 네네, 그쵸.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조업 입장에서 왜 계속해서 PMI가 떨어지고 있는가? 네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원인이 발생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금 소요가 마땅치 않아 고용 더 이상 하기 힘들겠는데 네. 생산 늘리기 쉽지 않겠는데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PMI 쪽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간다라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금융시장은 괜찮고 유동성은 흡수된 것 같고 그런데 실물 경기에는 조금 이상하고 네네. 까지 설명을 드린 거죠. 네.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별로 크지 않아. 즉 제조업 쪽에서 느끼는 자금 조달 비용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았어. 네네. 그러니까 GDP는 1%를 달성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네. 그 다음에 남는 건 인플레이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퍼센트로 다시 환산을 한 겁니다만 네. 그 점도표에서 9명이 네. 네, 점도표에서 9명이 5.5에서 5.75%가 될 거야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죠. 네네. 이게 50%예요. 18명 중에서 9명이 한 거니까. 네네. 그게 진한색으로 여기 50%라고 돼 있는 게 그 수치죠. 네네. 23년 말에 미국 정책 금리는 5.5에서 5.75가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런데 CME의 패드와치를 보면 여전히 시장에서는 못 믿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번만 올릴 것 같아. 네네. 그리고선 그 52.7%가 그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죠.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네네. 제일 처음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네. 시장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금리를 못 올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연준 입장에서는 유동성도 풍부하고 네. 금융시장에 안정화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 왜 내가 여기에서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2번 괜찮지 않을까? 네. 2번 정도에도 1% 갈 것 같아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경제와 시장에서 바라보는 금융시장이 왜 이렇게 다른가라는 게 유동성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자, 시장 유동성이 늘어난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네네. MMF 돈이 어디서 생겨나는지도 발견했어요. 네. MMF에서 사들였던 이 네네.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왔으니까 원래 있었던 돈의 2배가 생겼네. 뭐 2배까지는 아니에요. 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네. 돈이 생겼네 하면서 유동성이 늘어난 것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기업들이 자금 조달 상황이 지금은 그러면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자, 그 유동성 시장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유동성 시장은 섀도우 뱅킹 쪽, 즉 네네.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서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네네. MMF를 기준으로 네. 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금 때문에 금융시장은 괜찮아 보여요. 네. 채권시장 좋고 주식시장 괜찮아요. 하지만 이 자금이 어디서 왔나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반대편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상에서 넘어왔을 수밖에 없죠. 네네. 은행에 M2를 생각해 보면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자금들이 줄어들고 그게 MMF로 갔다라는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된다면 은행의 자금은 원래 어디에 쓰이느냐? 그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기업에게 론을 주는 데 쓰인단 말이죠. 그렇죠. 이 부분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더 높은 이자를 줄 수밖에 없죠. 네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그러면 올라가고 있느냐? 그런 모습은 안 보여요. 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의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안 좋을 거야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연준 입장에서는 네. 아니 뭐 금융시장 괜찮은 것 같은데 안정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해야지라고 네네.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좀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그냥 혹시 우리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단순하게 놓고 보면 기업들 돈 빌리기 힘들어요. 네. 물론 어느 정도인지는 잘 감은 안 와요. 하지만 돈 빌리기 힘들어서 경기 펀더멘털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정도면 침체 오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유동성의 움직임을 보니까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물론 대차 대표처럼 줄고 있어. 하지만 유동성이 어떤 방식으로든 막 해외에서도 들어오고 막 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아주 단순시킨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논리가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금융시장은 금융시장대로 좋고 네.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네네. 왜냐하면은 유동성 줄었다라는 네. 지표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근데 연준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보세요. 유동성이 늘었어요. 라고 인식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그렇다면.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흡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이 좋다. 그럼 시장 안정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인상만 얘기하고 있는데 연준이 보기에는 이거 2번 인상은 해야 되겠는데요. 아직 돈 엄청 많아요.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그렇다라는 괴리감의 차이. 네네.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될까요? 이런 좀 그런 상황에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에서 지금 한 번 정도 더 금리를 인상할 거야. 기준금리를 네네. 인상할 거야. 과연? 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연준에서 6월 달에 2번 금리 인상을 이야기했을 때 네. 사람들이 이제 두 그룹 정도로 나눴죠. 진짜로 하나보다 네. 라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 있고 반대편에서는 야 경제 상황을 봐 그게 가능하겠니?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죠. 네. 그러면은 이쪽과 이쪽의 싸움에서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2번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 보인다. 결국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연준이 만약에 지금 유동성 너무 많은데요? 라고 판단을 해서 진짜 2번 올리게 되면 실상 기업들이 느끼게 되는 그 대출 이자의 부담감도 당연히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경기 둔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경기 거죠. 둔화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느 정도나 나타날 것인가. 여기에서 양 그룹이 바라보고 있는 전망이 다른 거죠. 오늘 교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정리는 절대 못하겠어요. 근데 느낌은 알겠어요. 네네. 좀 어렵긴 했습니다만 느낌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대화창에 오늘 유독 하늘을 많이 바라본다는 이야기를 하늘이 밝아서 참 좋죠. 밖에는 비가 오고 있지만. 부끄럽습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를 훨씬 더 쉽게 듣거든요. 이제 좀 풀어드리는 역할이 저의 역할인데 조금 제가 약간 렉이 왔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런 경우는 간단해요.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거를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됐다라는 얘기이기도 한 거죠. 아닙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갔네. 네네. 죄송합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갔습니다. 자,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2주 후에 2주 후에 맞죠? 3주 후? 3주 후에 잘 모르겠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